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CMP 미디어 이재준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재준 대표님이 특히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좀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아주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상황이. 네. 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뭔가 뭐 타격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코로나가 2월 달에 이제 발생이 돼서, 이제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창궐이 됐죠. 중국에서 이어져서 이제 아시아, 이제 유럽을 갖고 미국까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 글로벌 공장들이 셧다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판매량이나 출하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작년에 대비했었을 때 20% 정도는 감소할 수 있다라는 지금 현재 전망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수치 그때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만 봤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수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 유럽 쪽은 선방을 했는데 중국이나 미국은 감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역시 이 내구재의 대표적인 바로 제화가 자동차인데 같이 타격을 받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타격을 받고 지금 많은 산업들이 다시 이렇게 좀 V자 반등 회복세를 보이는 산업도 있고요. 아직도 헤매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럽 쪽 지역을 봤었을 때 유럽 쪽은 작년에 비해서 더 성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봤었을 때 판매 대수 2020년만 봤었을 때 판매 대수가 86만 대 정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도 유럽과 비슷해요. 원래 중국 시장이 2018년 때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의 친환경적인 정책이 적극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하고 보조금 계속 기업들한테 주다 보니까 육성 정책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결국 중국은 이제 소비 쪽 관련돼서 좀 많이 둔화했는데 유럽에서 작년부터 나왔던 이슈가 바로 이산화탄소 CO2 규제 완화 네.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EU에서 이런 정책들 때문에 이 자동차 OEM 업체라는 이 완성체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내연기관에서 그 전기차로 좀 전환하는 시기가 빨랐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공격적으로 유럽 쪽에 진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수혜를 좀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큰 시장이 지금 제가 3대 시장을 말했는데 하나는 중국, 하나는 유럽, 그리고 하나는 미국입니다. 네. 미국은 트럼프의 대선 공약을 했었을 때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제스처로 액션을 많이 취했어요. 그리고 그의 하나의 일환으로 바로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를 했거든요. 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 안 하겠다. 그리고 그 세금 감면 제도도 계속해서 연장을 안 해주겠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스탠스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공화당인 이 트럼프는 봤었을 때 이 친환경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정적으로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결국은 매출 부분에서 판매량이 좀 많이 감소한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 친환경,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일단 봤었을 때 그 현재의 그 주들을 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 캘리포니아 주는 친환경 쪽에 대해서 굉장히 육성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쪽이 민주당 좀 표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선의 영향을 봤었을 때는 그쪽을 좀 좋지 않게 가려고 하는 그런 이런 정치적인 좀 영향들이 좀 발생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중국의 견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중무역 분쟁 때문에 그 국내 기업들이 좀 타격을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도 대표적으로 미국의 가장 그 자동차 OEM 업체하면 알아주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죠. 네. 이 테슬라에 대한 좀 견제 부분들이 중국에서 좀 어떻게 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동차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을까. 중국의 대표적인 업체는 BYD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좀 추측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지금 전체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뭐 한 80 몇만 대? 이 정도로 봐야 될까요? 전기차 시장을? 아니죠. 전체 시장을 봤었을 때는요.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대였었고요. 작년 200만 대. 올해 컨센서스가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240만 대까지 잡았었어요. 근데 지금 한 20% 이상 좀 다운을 해가지고 그 가동 중단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만 대 정도의 컨센서스를 잡았고요. 지역별로 좀 나눠서 보면은 유럽이 한 85만 대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 시장에서 봤었을 때 30% 이상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전기차 전체.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84만 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국이 항상 1위 시장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역전이 될 것 같아요. 유럽이 1등으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시장은 한 25만 대 정도 수준? 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뭐 북미 쪽이나 뭐 아시아 쪽이나 이런 거 다 합쳤을 때 대략적인 규모는 한 200만 대 수준입니다. 전체 내연기관 합해서 내연기관 시장이 한 6,300만 대 정도 돼요. 그 중에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은 이제 한 2%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점이 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브랜드가 이제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예. 그 가운데 이제 뭐 압도적으로 1등은 뭐 테슬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네. 시장 그 점유율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미국에서는 테슬라께 제일 높고요. 90% 이상 들어갑니다. 제가 앞서 한 25만 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90% 정도면은 22만 대 정도 되겠네요. 대략 환산했었을 때. 그 정도의 그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유럽 자동차 일부랑 그다음에 뭐 한국 자동차들은 거의 판매가 몇천 대 수준밖에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좀 압도적이다. 미국에서는 보면 그렇게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BYD가 앞섰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그 중국의 기가팩토리를 이제 해서 공장 설비를 증설하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요번에 역전을 했어요. 그 중에서 효자 정부 제품이 바로 테슬라 3가 많이 팔렸습니다. 6월 인도량을 봤었을 때 이번에 9만 1000대 정도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9만 1000대 중에 한 7만 5천대 수준 이상이 다 테슬라 3입니다. 테슬라 3가 아무래도 그 서민들이 봤었을 때 가격도 좀 저렴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에서 많이 팔렸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에서도 테슬라의 점유율은 3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일단은 유럽에서도 전기차면 알아주는 바로 자동차 OEM 업체가 폭스바겐이거든요. 네. 이 폭스바겐이 있는데 그래도 현재는 테슬라의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계속 시장 점유율을 좀 독식하고 있다. 퍼스트 무버로서 지금 현재 좀 계속해서 잘 달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테슬라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 따로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뭐든지 어떠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그런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먼저 공격적인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공격적인 좀 투자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작년, 재작년만 해서도 이 회사의 존폐 위기가 달려 있었어요. 계속해서 수익성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해도 이 중국 시장에서 좀 우리나라 테슬라 제품이 많이 판매를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없다 보니까 미국 시장으로만 갖고 있는 미국의 내수 시장이겠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판매만 됐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원가의 측면에서도 부담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하면서 고민이 많았죠. 근데 어쨌든 글로벌에 대한 스탠다드가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슈가 있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쪽에서 보면은 FSD라는 게 있습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인데 오토 자율 주행 시스템입니다. 이 자율주행으로 해서의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하다 보니까 전기차를 이제 구매하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혜택들, 이 점차적으로 기술 발전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거 뭐냐면은 뭐든지 이 산업을 육성하려면은 정부 정책이 필요해요. 근데 정부에서 정책 자금들, 보조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언론 기사에 보니까 테슬라가 국내에서도 전기차 1위예요. 그래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보니까 한 900억 정도 지원을 받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보다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 대수, 뭐 현대의
뭐 아이오닉이 있고 그다음에 뭐 코나가 있고요.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 훨씬 더 판매량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이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가 포지셔닝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좀 빛을 발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그 자동차의 그 아이폰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예. 애플 좋아하는 분들은 애플만 그렇죠. 쓰잖아요. 이게 애플이 12년 전이죠. 지금 12번째 모델 이번에 출시할 건데 그때 나왔을 때도 이 시장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막 태동기였어요. 이제 막 도입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할 줄 몰랐죠. 지금 애플 시총이 2,000조입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의 실적 갖고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이 360조 정도거든요. 지금 3천억 달러 수준 정도 되니까. 그런데 360조까지 받을 수 있는 회사의 펀더멘털은 아니에요. 밸류에이션은 그 정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영업이익, 올해 지금 2분기 영업이익만 해도 지금 3,600억 났거든요. 3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봤을 때 뭐 환율 1,200원으로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4천억 정도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연간으로 뭐 대략적으로 4천억만 나와도 1조 6천억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영업이익이 뭐 30조, 40조 나오는 회사인데 삼성전자 시가총액과 비교할 만하면은 완전히 버블이라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뭐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숙기 시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이 낮아질 거라는 거에서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 시장 중에서 3, 4%밖에 안 되는 전기차 시장이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내연기관의 이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시장을 뺏어오면서 전기차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그 룸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좀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이 기존의 현재 우리 그 내연기관 자동차 이 시장을 빠르게 대체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일단 지금 우리가 좀 내연기관 판매량도 한 20% 이상 줄었어요. 그럼 대체 전환할 수 있는 수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장애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과 대기업의 투자가 있어야지 이런 그 시장이 성숙해지고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봤었을 때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리고 뭐 일본, 중국, 한국 등 다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비세 면제를 해준다든지 취득세, 부가세 면제를 해준다. 아니면 기업들한테 뭐 배터리 개발인데 R&D 보조금을 뭐 연구개발비를 지원을 해준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서 좀 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 시장에 대해서 발빠르게 좀 전환되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4만 3이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였습니다. 근데 이 미세먼지도 결국은 대기 오염의 부분들에서 이 석탄가스나 아니면 이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대기 오염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 친환경차를 개발함으로써 해서 그린 뉴딜이겠죠. 좀 봤을 때 사회적인 비용보다 사회적인 효용이 더 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정부에 대한 어떠한 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기가 그렇지 않아도 하강으로 가던 중에 이제 세계 경제가 뭐 울스톱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원유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니까 구태여 이 재생에너지라든가 비싼 이런 에너지의 그 효용성이 지금 당장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원유가 엄청 싼데. 그랬는데 보니까 다른 관점이 있더라고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걸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환경은 또 건강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파생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EU에서도 연합단체에서 15개의 그 단체들이
하나의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그 유니온 조합, 배터리 유니온 환경 조합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독일의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면서 강국인 독일 같은 경우에도 메르켈 총리가 직접적으로 앞서 나가면서 자동차 OEM 업체 폭스바겐이나 BMW를 만나면서 임원들을 만나면서 관련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먼저 일단 스타트를 끄는 거죠. 유럽에서 아무래도 지금 그 실업자 수가 많이 증가를 하고 어쨌든 간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분들 입장에서는 자동차에서 이 고용자 수가 증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쪽이 줄어드는 거를 빠르게 대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봤었을 때 자동차 산업을 육성시켜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드라이빙을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유럽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렇게 보시면은 아마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에 대한 부분들에서 공조에 대한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사실 뭐 그 코로나 이후 폭락했다가 반등을 하면서 사실 전고점을 훨씬 훌쩍 뛰어넘었잖아요. 네. 주가가. 지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의 현재 앞으로의 그 미래가 좀 밝다 하더라도 현재 그 밸류가 그거를 좀 납득을 시켜주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전 그렇지 않게 봐요. 사실 제가 이 자동차 2차 전지를 처음 관심 있었던 게 증권사에서 있었을 텐데 2015년 9월 달에 아침 회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언론에서 그 폭스바겐 배기가스 사태가 발생을 했었어요. 아, 그러면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회의 시간에 제가 2차 전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파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큰 성장을 했죠. 근데 지금의 밸류를 봤었을 때는 그런 기대감들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좀 주가에 많이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가가 올라갔었을 때 주가를 할인할 만한 요소들,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할인됐었던 버거던 이슈들이 뭐가 나타났냐면은 뭐 ESS 폭발 관련된 거 있고 뭐 자동차도 대표적으로 하면 리콜 발생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정책적으로 봤었을 때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중국 로컬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 2차 전지들한테는 뭐 보조금 혜택 안 준다는 거.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로 빼고 막 이런 화이트리스트 배제시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뭐 내려갈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에 대한 밸류는 2030년 정도까지 갔었을 때에 대한 테슬라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생각했었을 때 지금 밸류가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의 이제 막 4분기 연속 흑자 발생하고 4개 분기 연속 흑자 발생하고 지금 보통 그러니까 전분기나 전전분기에도 봤었을 땐 그 영업이익 자체 보니까 한 3천억에서 4천억 수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씩 또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기차 판매 대수에서 매출이나 이익 단위 증가한 부분보다 이 다른 부수적인 부분들에서 발생이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이런 추이들이 좀 지속 발생할 수 있는 건지는 지속 조금 더 계속 앞으로 좀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많은 경쟁자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오겠죠. 네. 그런데 그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뭐냐면 결국 품질적인 측면이겠죠. 자동차의 품질적인 측면이나 내구성 그리고 이 보시면 테슬라 3 같은 경우에 300마일 이하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1마일당 1.6km인데 그를 환산했었을 때 풀로 채웠었을 때 500km 정도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에 굉장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 배터리를 더 효율성을 높이고 이 니켈의 함유량을 더 높여가지고 이 주행거리를 늘리게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술 개발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 쪽에서도 내재화를 위한 그런 부분들, 액션 전략들도 지금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아까 완전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주행 거리를 현재 50억 마일 정도 뛰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테스트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체 회사 내에서요, 아니면은 고객들의 회사 데이터를? 내에서요. 왜냐하면 고객을 해가지고 테스트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뭐 대략 봤을 때 뭐 85km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 정도의 이 자율주행 레퍼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소프트웨어와의 결합을 하는 이 융합 산업에서 좀 먼저 치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테슬라의 경쟁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후발주자들이 사실 뭐 자동차 만드는 거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더 잘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품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이라는 이쪽에 뭔가 좀 더 강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경쟁력이 후발주자들이 따라잡기에는 아주 어려운 그런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한 건가요? 그렇죠. 후발주자들은 테슬라보다 아직 좀 많이 늦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려고 조인트 벤처식으로 합작법인들을 만들고 있어요. 합작법인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고 자체 개발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 폭스바겐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뭐 BMW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하는데 테슬라는 그거보다 이 연구 개발한 기간들이 좀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스트적인 이 완성도 측면에서는 다른 업체들보다는 좀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그 강점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렇군요.